안녕하세요. 반미와 세계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둥지의 세계의 눈 16화입니다. 네, 박둥지님이 방금 인사를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일단 사과부터 해야겠죠. 소리가 너무 안 좋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지난화에 이란 편을 찍었는데 소리가 좋지 못해가지고 들으시는데 상당히 좀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 먼저 드리고 16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화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돌려라 지구본을 가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셋. 오! 벨로루시, 우크라이나가 나왔습니다. 벨로루시도 나라인 거죠? 나라, 당연히 나라죠. 무시하면 안 돼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 들어봤죠. 박동진님은 들어보셨어요? 예. 벨로루시는 나라 이름 자체가 좀 저는 생소한데 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 일단 슬라브족 국가고요. 네. 러시아 민족하고 굉장히 가까운 국가 둘 다. 일단 그 벨로루시는 루시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러시아하고 어원이 같아요. 예. 그렇구나. 예. 맞네. 그래서 한자로는 백러시아라고도 표기를 했었고요. 네. 예. 그다음 우크라이나도 뭐 러시아하고 가까웠다가 지금 사이가 안 좋고 뭐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둘 다 구소련의 일원이었죠. 민족 구성상 예. 이렇게 보면은 뭐 러시아는 물론 땅이 넓긴 하지만 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다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또 어떤 일단 이 지대가 네. 벨로루시, 우크라이나에서 서쪽으로 더 넘어가면은 폴란드하고 헝가리 지역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미국과 친하냐? 미국과 친하지 않냐? 나토와 친하냐? 나토와 친하지 않냐를 가리는 선이에요. 그 국경 자체가. 지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로루시 같은 경우는 현재 러시아하고 긴밀하게 연계를 해가지고 네. 같이 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근데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좀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우크라이나는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부터 항상 논란이 있었던 게 네. 러시아와 가깝게 지낼 것이냐 미국과 가깝게 지낼 것이냐였어요. 항상 화두가. 네. 그게 항상 대선과 총선의 화두였고 우크라이나는 약간 특이한 게 요새 무슨 이상한 비핵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때는 세계 제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3위? 예.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 진짜 핵 강국이네. 예. 한때. 네. 어째서냐면 이 소련이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가 꽤 살기 좋은 땅이기도 하고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네. 수용력이 높다고 해야 되나? 지금 인구도 6천만이 넘거든요. 물자가 풍부하니까 핵무기 시설을 많이 가져다 둔 거예요. 근데 소련이 해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선택을 했죠. 또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핵무기를 해체하겠다. 대신 뭐 유럽이나 미국한테서 경제 지원을 받는 대가로. 그래서 핵무기를 다 없앴습니다. 어쨌든 뭐 러시아의 입장에서 봐도 옆 국가가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약간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넣은 셈이죠. 그랬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친러냐 친미냐로 계속 가다가 최근까지는 네. 친미 성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동쪽에 어떤 주가 있는데 네. 그 주에서는 러시아하고 가깝다 보니까 러시아어도 많이 쓰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옥죄는다든지 그런 시도가 있었고 또 뭐 EU에 가입하느니 나토에 가입하느니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크림반도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 예전에 소련 땅이었는데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넘겨준 거였어요. 근데 다시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다시 가져간 거예요. 그 크림반도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예,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 크림반도 지역이 되게 요충지거든요. 네. 러시아가 여기 흑해라는 지역에 크림반도가 딱 있어요. 이쪽 북쪽에. 네. 근데 여기를 거점으로 삼으면 흑해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러시아가 예의주시하던 곳인데.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고 이 크림반도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 약간 안 내주려고 봉쇄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에 함부로 이 크림반도 주변 해역 얼쩡거리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통보를 했죠. 그랬는데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걸 인정하진 않았지만 근데 크림반도 주민들 뭐 여론조사를 해봐도 러시아에 합병되는 게 훨씬 낫다는 조사가 더 크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사실상 러시아에 합병된 거예요. 뭐 서구 세계, 미국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압박로가 더 크게 열렸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짜르 시절 러시아 때 크림반도가 어쨌든 러시아 땅이었어요. 아, 짜르 시대 때? 예. 그랬군요. 예. 지금은 아예 좀 정리가 됐나?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포로셴코라고 해가지고 네. 친미, 친유럽 입장을 가진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림반도 갈등도 일어난 거겠죠. 음. 근데 최근 대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대선에서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라는 후보가 네. 자그마치 73% 득표율을 받고 대통령은 당선이 됐습니다. 코미디언? 예, 코미디언 출신. 코미디언 출신? 예. 어, 정당에도 속하지 않았던 그런, 정당도 없고? 예,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70% 넣었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안철수 현상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약간 정치에 회의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적어도 포로셴코는 안 될,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두 명이 결선 투표에서 맞붙었단 말이에요. 아, 결선 투표제구나. 근데 그 포로셴코는 암만 봐도 아니야. 그래서 20%밖에 못 얻고 나머지 몰표가 다 젤렌스키 후보한테 다 싹 다 간 겁니다. 아,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 선거는 결선 투표를 예. 하는 데서 예. 아, 그럼 이 둘 중에 차라리 얘가 낫겠다. 예, 차라리가 맞습니다. 아니라 그 전 투표에서도 이겼으니까 결선 투표를 물론 갔겠지만 예, 예. 둘 중에 보면 이 사람이 낫다고 몰표가 나와. 거의 예, 몰표네. 몰표예요. 아니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인 우리나라에 뭐 그런 사람 있나? 이주일 씨? 아, 그래요? 대통령까지는 되진 못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도 되게 정치권에서 부정비리가 사태가 매일 터졌거든요. 네. 국회에서든 그 대통령 궁에서든 이 젤렌스키는 되게 참신했어요. 코미디언 겸 배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에 찍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건데? 국민의 종. 저희가 항상 말하잖아요.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대리자다. 뭐 정치 드라마예요? 정치 드라마고 거기에서 대통령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 젤렌스키 후보가. 예. 네. 근데 거기에서 국민의 종으로서 대통령 역할을 훌륭히 수행을 한 거죠. 드라마에서. 예. 그게 약간 뭐가 각인이 된 거죠.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고. 저 정도면 뭐 적어도 포로셴코는 안만 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라도 뽑는 게 낫겠지. 이런 선택이 아니었을 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례죠. 네. 솔직히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약간 뭐 아니면 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공약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공약은 좋아요. 일단 이 공약은 뭔데요?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척결하겠다예요. 국민의 종으로서 진짜. 그게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나라로 치면 적폐청산은 데가 맞아요. 그걸 확실하게 하겠다 자기가. 이거 사실 성공하면 부정비리 우리나라에서 사실 적폐청산이나 부정비리 척결이랑 뭐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같은 거죠. 그놈일 텐데 국민들의 선택이니까 실험이라고 하긴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시도가 좋은 결과 나오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쨌든 반미 친유럽보다는 러시아하고 좀 더 가까워져가지고 타협을 도모한 게 우크라이나의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어쨌든 친일화 성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벨로루시란 나라를 전혀 몰라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제가 알기로는 숲이 좀 많아요. 숲이 많다. 식엽수님이 많고 면적 자체는 한반도에 맞먹는데 인구는 2천만 명이 채 안 돼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잘라야 되겠네. 다음으로는 박동진님이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인데 네, 이번에 준비한 곳은 어디입니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을 제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어쨌든 미국이 제재를 남발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틈만 하면 트럼프가 뭐 폼페이오가 화면에 나와가지고 너희 제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뉴스에서 최근에 본 것만 뭐 예, 북한이 일단 기본 있고 그쵸. 이란이 있고 예, 베네수엘라가 있고 예, 맞아요. 뭐 그 정도가 일단 딱 금방 예. 들어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한국이 그 제재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제재 때문에 예, 미국의 제재 때문에. 대북 제재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요? 또 있어요? 대이란 제재 때문에. 이란 제재? 예. 지난 화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미국이 원래 이란 석유 수출을 금지하기로 못을 박았었는데 네. 한국, 중국, 인도를 포함한 8국가에는 예외 조치를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그건 왜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생산되고 수출이 되는 석유량이 막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버리면은 미국으로서도 통제를 못해요. 석유가 많아야지 뭐 생산도 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못하니까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란산 석유를 많이 써요. 비율상 5% 이상을 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네. 근데 이조차도 미국이 막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예외 조치를 인정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폼페이오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란 제재하면은 우리나라에 타격이 있겠네요. 뭐 기름값이 오른다든가. 맞아요. 지금 당장 그래서 나타나는 게 국제 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란의 석유가 시장에 돌지 않는다는 그 발표가 나오면서. 근데 말은 뭐 트럼프가 한 말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친하잖아요. 네. 그런 중동의 친한 국가들이 생산량을 더 늘려줄 테니까 괜찮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가가 치솟은 거예요. 그건 그 자체로 미국의 통제력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란의 석유에 기대는 세계적 흐름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단 이게 5월 2일까지만 이란 석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미국 법에 따르면.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계속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 어떻게든 설득을 하겠다고. 미국 설득하고 있다. 될 리가 없지. 아니 대북 제재도 설득을 안 하는데 대이란 제재는 설득 열심히 하나 보네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네. 너무 일방적으로 막 간다 미국이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사실 이란한테 감정이 없어. 예, 그렇죠. 맞아요. 석유도 수출하고. 사실 이란에서 핵무기 개발한다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썼잖아요. 예. 왜냐면 이란이랑 우리나라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예. 이란이 우리한테 핵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미국이 이란을 제재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피해를 입게 생긴 상황이 됐네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다른 뭐 중동 나라들이 예. 북한 핵 볼 때도 약간 좀 그렇게 보겠네 이런 생각 드네. 내일 아니네 이렇게 생각 들 거고. 예, 뭐 유럽에서도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일관되게.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이 막겠다고 선언을 하긴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에 너무 설설 기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설득을 못 하겠다. 네. 네. 근데 중국하고 인도나 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네. 거의 그렇게 해봐. 우리 수입할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제재하고 있고, 예. 근데 뭐 아까 전 세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또 그럼 미국이 또 다른 나라 제재하는 거가 또 있나요? 예, 있죠. 어디를 또 제재하고 있습니까? 우선 EU. EU? 예, 유럽연합. 유럽연합? 예. 유럽연합을 제재하고 있어요? 예, 제재를 하게 된 셈이죠. 일단 쿠바라는 국가가 있어요, 중남미에. 네. 근데 원래 그 국가가 몇십 년 동안 EU하고 경제협력을 해오다가 오바마 정부 때 미국하고 쿠바가 경제협력과 관계 정상을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네. 물꼬가 크게 트였어요. 네. 그래서 쿠바하고 EU 간 경제, 무역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또 쿠바에 제재한 거죠. 쿠바에? 예. 왜? 그러니까 새 국가를 지정했어요. 악의축 이런 예, 거. 사회주의에 축하면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다 네. 중남미 국가들인데 네. 다 그렇게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EU가 발끈하고 나선 거예요. 쿠바하고 지금 잘 경제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WTO에 미국을 제소한다? 예, WTO 만든 게 미국 아닌가? 미국이죠. 네. 근데 EU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예외 조치 아까 얘기했는데 네. 예외 조치를 미국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깨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표명을 했어요. 쿠바에
이 유럽연합에서도 이해관계가 이란뿐만 아니라 쿠바를 제재하는 것 때문에 또 뭐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났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은 뭐 쿠바니 이란이니 하는 어떤 일부 국가의 제재를 하는 건데 네. 이게 대체 뭔 영향이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이미 쿠바나 이란 같은 국가들은 미국은 싫어하지만 네. 다른 유럽이나 뭐 아시아 국가들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겠다고 해봐요. 본인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걸 참을 수 없다. 미국을 엄벌히 뭐 버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러게. 미국이 뭐 이란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지들끼리 싸우면 되지. 다른 나라까지 피해를 보니까 우린 상관이 그렇죠. 없는데. 경제가 다 얽혀 있으니까 세계 경제가. 네. 일단 이란을 제재하겠다는 거는 먹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중국이 취한 일방적 제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고요. 네. 이란과의 협력은 개방적이며 투명하며 합법적이다. 이란은 존중되어야 한다. 고 했고 미국의 대이란 석유 제재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수입할 활로를 찾겠다는 거고요. 또 이란에서도 강력하게 미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이란 밑에 페르시아만이라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가 걸프만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석유 나오는데 네. 세계 석유 생산량의 거의 40%가 통과하는 그 해협이래요. 근데 그 해협을 이란이 막으면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기대는 친미 국가들이잖아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 되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근데 지난화에서 그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제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란에서 또 엄포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루하니 대통령이 한 얘기가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혁명 수비대와 잘 얘기해야 할 거다. 혁명 수비대의 허락 없이 미국이나 어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친미 국가들의 석유가 통과될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미국을 압박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란은 얼마 원하면 얼마든지 석유를 수출할 수 있다는 말이 계속 이란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도 같이 공조를 맞추고 있는 거고요. 제재해봐라 안 될 거다. 예. 이렇게. 미국이 어떻게 막을 명분이나 수단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미국 빼고는 다 이란에서 석유를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예. 그런 게 있더라고. 한국에서 이란산 석유를 수입을 하는데 작년에 해가지고 이렇게 이란산 석유 비중을 좀 줄이는 걸 했대요. 예. 그 결과로 그 대신 석유를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산 석유를 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미국산 석유 산 양이 4배 정도 늘었대. 진짜. 근데 언뜻 생각만 해도 미국산 석유는 중동보다 일단 비싸죠. 왜냐면 맞아요. 일단 멀잖아. 맞아요. 수송 비용도 막 배로 들고 막 이러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석유 제재하면서 미국이 지 석유만 팔아먹고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 기사를 보면. 맞아요. 이란 석유가 좀 가격이 좀 저렴하고 해서 가격 경쟁력이 컸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유용하게 이렇게 수입을 할 테니까 주시오라고 하면서 사이좋게 지냈던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 석유가 싸면 이란 석유 사면 되는데 예. 미국이 제재하고 비싼 미국산 석유를 사고. 여기서 또 인도의 반응이 또 주목이 되는데 네. 인도가 어쨌든 대국이잖아요. 경제 대국, 인구 대국인데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이란하고도 친합니다. 아직까지는 반응을 내지는 않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그런데 이전부터 인도가 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유엔을 통한 제재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걸 생각해 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엔이란 기구를 이제 신뢰를 한다고 봤을 때 뭐 상식적인 말이지 뭐. 예. 미국이 니네들이 혼자 이렇게 지랄하는 거 왜 우리가 따라야 되냐. 국제기구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근데 참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죠. 뭐 어떤 겁니까? 이란을 제재하려고 보니까 네. 미국이 자국 기업을 제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났습니다. 아, 네. 어떤 예. 일이에요? 미국하고 영국의 합작 기업인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저희가 가끔 길 가다 보면 SC라고 써있는 은행이 있어요. 네. 이게 여기 은행인데 네, 제일은행을 먹었죠. 참 안 좋아요. 그래서 네. 안 좋은데 이 은행에서 예전이에요.
예전부터 수년간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미얀마 등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들하고 금융거래를 해왔다면서 미국 정부에서 벌금을 먹였습니다. 1조 원 내라. 1조 원? 예.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예. 제재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되는 1조 원을? 맞아요. 네. 이게 약간 자충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약간 어떻게든 방법이 없으니까 제재라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울며 겨자 먹기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가 제뺨 때린 느낌이 예. 드네요. 예. 자국 기업을 제재하는 뭐 이런 이상한 일도 뭐 일어나는데 사실 뭐 경제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짓을 좀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뭐 생각나는 게 최근에 뭐 화웨이 뭐 이런 예, 일도 맞아요. 있었던 것 같고. 예. 어쨌든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예전처럼 약간 군사적 행동 같은 거는 최대한 지양하고 그럼 경제 제재라도 하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화웨이 제재도 그 일환인 거고 여기서도 미국의 초조한 불안감이 읽히는 건데 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5G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속도가 되게 빠르고 그 4G 시대를 넘어서는 뭐 혁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근데 이 5G 분야의 선두주자에 서 있는 게 미국이 아니고 중국의 화웨이다 라고 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이거 뭐야 라면서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에서는 다 화웨이하고 협력해가지고 5G 그 기반 다 구축하고 케이블 설치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란에 대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국가들에서는 아니 우리 5G하고 협력할 건데?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중국계 팔리고 있는데 미국은 선진 기술? 그런 기업이 없거나 기술이 없거나 막 그래. 그래서 화웨이를 제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재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라 그래? 핑계는 이상한 핑계는 되고 있어요. 5G 네트워크 체계에다가 보감청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되는 게 위키리크스 폭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애초에 네. 세계 각국의 정부 수반 주요 정치 권력가들 다 보감청 해놓고 아니 중국한테 뭐라 그러지? 모으는 애는 모아 보인다고. 네. 근데 뭐 다른 국가들에서도 중국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독일에서도 미국이 뭐 화웨이가 무슨 이상한 스파이 도감청 뭐 기술을 심었다고 하는데 우린 그런 입증 근거 못 찾았는데?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화웨이를 포함한 어떤 통신 장비 공급 업체도 5G 시장에서 배제돼서는 안 돼. 이런 말을 했고요. 앞으로 독일에서는 화웨이가 5G 구축을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할 거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물먹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되게 쪼잔한 게 이게 또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과학원 그런 쪽에 연구원들 학자들이 많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는 학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경찰관 그 출입국 관리원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당신 제재받고 있으니까 미국 입국 안 되라고 하면서 비자에 X를 치고 중국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되게 쪼잔한 짓이죠. 중국에서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요. 서방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업체인 에릭슨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스웨덴 기업이긴 한데 뭐 미국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베이징에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를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반격이 나선 거예요. 미국이 적대 행위를 하니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화웨이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는 어쨌든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초강대국이라는 거는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자본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기가 굉장히 힘이 막강해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뭐 전쟁을 하든 제재를 하든 해서 굴복시키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패권을 다 잃게 생겼고 기술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앞서간 사람은 발목 잡기 위한 약간 수단으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뭔가 이게 바뀌었다? 생각이 드네요. 중국 거도 미국이 이렇게 마찰을 겪고 있고 뭐 지금 뭐 북러 정상회담이 오늘 하죠? 그렇죠. 오늘 하죠. 네, 오늘 있는데 미국이 뭐 러시아랑도 또 제재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약간 군사적으로 많이 제재를 가하려고 했었죠. 중거리 핵무기 조약 일방적으로 탈퇴해가지고 핵무기를 더 확장하게끔 활로를 열게끔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러시아에 직접 경제 제재를 한다기보다는 베네수엘라 제재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손해를 또 보게 되는 꼭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저기 엮여있는 나라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와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는. 그 베네수엘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마두로 정권 인정 않겠다. 후안 과이도를 뭐 대통령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경제를 다 끊고 있어요. 금융 경제망을 어쨌든 미국이 쥐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또 반발을 해가지고 미국의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반발이 있는데요? 우선 러시아가 반미 전선이기도 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네. 하나인데 최근에 보도가 나온 게 러시아의 국영 석유 업체 로스네프트라는 것이 있대요. 이런 곳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석유가 러시아나 다른 세계 국가들에게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중개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제재가 무력화됐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러시아는 좋은 나라네요. 예, 그래서 폼페이오가 너네 베네수엘라 편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러시아 외무장관이 네. 아니 미국 너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말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반박을 발휘했어.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제재받는 나라들끼리 좀 연대해가지고 해도 경제권이 꽤 크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중국, 러시아, 북한, 뭐 그럼 석유도 해결되고, 막 첨단 기술도 해결되고.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시원하게 대놓고 그 반미 전선을 구축해가지고 미국 빼고 우리끼리 잘 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석유 거래가 달러로 되고 금융 시장을 미국이 다 꽉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사실 제재 때문에 예. 남북교를 하고 싶은데 뭐 하나도 못하고 막 그렇죠. 이런 쩔쩔 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들은 좀 제재한다고 해도 뭐 거부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반발하거나 그 거래를 계속하고 뭐 이런 거가 생각보다 뭐 없진 않네. 그렇죠. 근데 한국은 설득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설득이 될 리가 없는데 반발하고 싸워야지. 중국이나 뭐 작심하고 악의를 갖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게 설득을 들을 이성적인 상황이 있으면은 뭐 애초에 안 하겠지. 우리가 찾아야 할 의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미국의 시대에는 끝장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무슨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도 나온 게 어떻게 초강대국이라면서 그런 옹졸한 짓을 하냐는 말이 나왔거든요. 또 이란에서도 나오고 EU에서도 나오고 중국에서도 나오고 하면서 아 이게 예전에는 무슨 1급 체제라고 해서 미국의 패권만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다극화 체제라고 하면서 각 지역의 국가나 유럽 연합 같은 세력들이 미국에 맞서가지고 제 목소리 내고 이익을 얻고 미국을 고립시키고 자신들만의 전선을 꾸리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여요. 이 자체를 미국의 물락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좀 대처를 잘해야겠다. 언제까지 미국에 벌벌 길 거냐. 저기 이제 앞으로 평화 번영 통일로 가려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데 이걸 미국이라고 하는 이 못된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제재라는 걸 내세워서 턱 막는다면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데 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쭉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통 크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뚫고 이제 4.27 1주년도 이제 이 녹화 지음에서 있는데 그런 반미 전선의 대우를 잘 구축해서 제재를 뚫어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권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부여잡아보고 싶은 의미에서 제재를 하고 있다. 예. 여기에 우리만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딴 나라 다 제갈 길 가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 민족으로 치면 힘이 더 강대하고 세계에서도 뭐 짐노저스도 맨날 한국 통일되면은 일본이랑 잽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나. 김여정 부부장이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역사의 주역이 되시라? 문재인 대통령이 쪽팔린 짓 하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쪽팔리게 하는 거야.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 욕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한미정상회담 5분 하고 5분 그것도 2분? 2분? 이 독대를 2분 했다고 했어. 통역이 말 조금만 더듬으면 2분 지날 것 같은데 네, 우리 국민을 욕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가 아직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세계에는 16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아마 그거겠죠? 누군데요? 오늘 하는 그거. 아 북러 어찌 될지 모르니까 편집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다시 17화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네.